카리스마 리더십을 했죠. 카리스마가 그리스 말인데 원래 신이 주신 재능 또는 선물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은 누구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준다. 근데 이 카리스마 그리고 의미는 그런데 이 리더십상의 의미는 대중을 여러 사람을 신복시켜서 따르게 하는 뛰어난 능력 또는 자질을 카리스마라고 한다. 그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는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아랫사람들이 인정할 때 카리스마 리더십이 발휘된다. 그래서 예를 몇 사람 좀 들었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어요. 그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개발하느냐 않느냐 그거예요. 자, 김연아 선수가 10,000번의 엉덩방아를 쪘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만큼 자기 재능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 세계 피겨 여왕이 됐단 말이야. 자, 오늘은 그런데 카리스마 리더십을 말고 오늘 강의는 원칙 중심 리더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리더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없다고 그러죠? 네, 줏대가 없다고 그러죠? 그 줏대에 해당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 리더십을 한번 알아보면, 자, 나침반이 항상 북극을 가르치죠? 그건 변할래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런 변할래 변할 수 없는 원칙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 스티븐 코비에 의해서 원칙 중심 리더십이 써졌고 94년에 이제 한국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는 사실 동양 고전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동양 고전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지고 원칙 중심 리더십을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죠.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위를 한 마리 이제 키웠는데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근데 이게 빨리 더 많은 황금알을 확보해야 되는 욕심에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황금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부부는 원칙을 무시한 겁니다. 위배한 겁니다. 하루라도 시간이 경과돼야 황금알 하나가 생성되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배를 갈라보니까 진짜 매일 하나씩 낳는 황금알 낳는 거위만 죽였을 뿐 아무 소득이 없었죠. 원칙을 무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데도 그 원칙이 적용돼요. 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름을 주고 가꾸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넣냐? 땅에 휴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봄에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리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 중심 리더십에 4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방향 설정이죠. 패스 파인딩인데 이 패스라는 말은 뭐냐면 오솔길이에요. 자그마한 길. 패스 파인딩.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 되게 그 편말이 있죠. 근데 편말도 없을 정도의 작은 길인데 리더는 그 조직원들이 편말도 없지만 목표를 향해 갈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의 한방향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송곳이 구멍이 뚫어져요. 그냥 뾰족하다고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송곳에 뾰족한 부분에 그 사람의 힘이 집중이 돼야 뚫어져요. 그러니까 조직원들 전체의 힘이 한 군데로 보이도록 해주는 역할. 이게 한방향 정렬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직무동기는 뭐냐면 아랫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사장이 10가지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두세 가지 하고 중간관리자가 또 두세 가지 하고 자, 권한을 자기한테 주면 어때요? 아, 사장이 나를 믿는구나. 믿고 나를 쓰는구나. 신용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르쳤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직무를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링은 뭐냐? 본보기죠. 자, 리더가 인격과 역량이 균형되게 갖춰가지고 아랫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건데 이제 좀 하나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향 설정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원해야 돼요. 리더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원하는 또 그 사명도 같아야 돼요. 사명은 하늘이 나에게 준 인물하겠죠. 그 회사 사람 전체에게 똑같은 사명, 그 다음에 그 하는 회사의 일에 대해서 가치를 또 공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비전, 꿈 이걸 또 함께 해야 돼요.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똑같은 전략을 같이 구사하는 그래서 서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잘 연결돼서 조직이 가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길을 방향을 리더가 잡아주는 그게 이제 방향 설정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찾아주는 거. 자, 리더가 이런 모습이라면 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부 다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그 부하 구성원의 뜻과는 상관없이 폭력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말을 물가에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은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 약자는 찍어 누르고 강자한테는 아부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건 뭐야? 군대에서 이제 옛날에 이런 식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식이었지만 이런 것은 리더와 구성원이 한 뜻, 한 가지 사명, 한 가지 가치,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가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방의 정렬. 한 방향으로 정렬돼 가는 거다. 아까 얘기했죠. 송곳이 구멍이 뚫릴 때는 그 송곳의 뼈조각 끝에 그 사람의 힘이 집중됐을 때 뚫린다. 자,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동양고전 중에 손자병법이라고 있죠. 손자병법에서 나온 거예요. 손자병법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면 상하 동력자 승이라는 게 있어요. 상, 리더, 하, 부하가 동, 한 가지 동자, 욕구가 같은 집단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조직이 승리한다 이거죠. 그렇게끔 만드는 리더예요. 그래서 한 방향 정렬을 될 때 일이 돼 나가는 프로세스, 과정이나 또 그 일의 구조, 그 다음에 체계에 의해서 정렬이 되는데 이 시스템은 체계라고 하는데 다 서로가 연관된 그 어떤 조직 그 모양을 체계라고 하죠.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조직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조직원들의 힘이 한 군데로 이렇게 집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스템을 또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은행에 가셨을 때 옛날에는 줄 서서 기다렸죠. 그러다 어느 사이인가 번호표만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됐죠. 그러니까 전화도 해도 되고 잡지도 봐도 되고 자기 번호만 나오면 가면 되니까 이 번호라는 건 뭐예요? 숫자 배열이에요. 이거 숫자 배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숫자 배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숫자의 그 배열 순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 체제가 잘 돌아가려면, 잘 운영되려면,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사람이 올바라야 돼요. 어떤 사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때 그건 한두 번은 그게 달성될지 모르지만 반복되다 보면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속이 이제 다 드러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예요.
부장이나 임원이 사장한테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면 사장이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가 입력돼야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미사일 한 방에 얼마 정도 되겠어요? 10억, 20억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 미사일이 목표를 향하여 가게끔 하는데 거기서 어떤 작용이 가게 하느냐면 컴퓨터에다 목표를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목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입력을 제대로 못 시켰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20억, 30억이 그냥 낭비가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나 어떤 무기체계에서나. 그 다음에 올바른 결심해야 돼요. 사적인 이익을 더 추구하는 사람은 조직의 이익과는 다른 면에서 삿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직의 효율성, 능률성은 저하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보상이에요. 자, 저수지를, 댐을 만들어서 이제 수몰 지역이 생겼다. 그러면 평당 얼마씩 보상한다는 기준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보상가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접도 하고 술도 사주고 별짓 다 해가지고 친하게 해서 평당 10만원씩 보상받고 다른 사람은 5만원씩 받고 그러면 또 나중에 다 탄론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보상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평가를 해야 돼요. A학점짜리한테 A를 줘야지 B를 주면 안 되겠죠. C학점짜리는 C를 줘야지 A나 B 주면 안 되겠죠. 올바른 평가가 필요해요. 자, 우리 월요반에 박현숙 강사님 있어요. 29년간 충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명강사예요. 명교수예요. 그래서 수험 신청은 뭐 300명, 400명 돼요. 좋죠. 좋은데 성적 낼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생들한테 몇 명한테 이 성적 내는 데 있어서 조력을 도움을 달라. 그러면 학생들은 아 내가 도움을 주면 교수님이 내 성적을 좋게 해주려니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도움을 준 학생들한테는 점심 한 끼 따끈하게 잘 사주고 일체 성적하고는 무관하게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성적 내에서 인터넷에 대학생들 자기네들 성적이 얼마나 보게끔 다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도 대학교에서 강의해보면 꼭 성적 내서 올려놓으면 왜 나는 A학점이 아니고 B학점이냐 이렇게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00명 400명 학생이 그런 식으로 항의성으로 따져봐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이분은 전혀 아주 공정하게 낸다는 게 선배들로부터 다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일체 항의성 어떤 전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칙 중심 리더는 이런 올바른 그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결심하고 보상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해야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의 능률,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갈 길은 뭔데? 누가 무엇이 문제냐? 이거 리더죠. 그 다음에 부하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 이 사람은 아랫사람이 뭘 생각하든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리더라면 이 당나이가 아주 맛있는 풀을 먹고 가게 하는 게 현명한 리더죠. 근데 부하의 욕구를 전혀 개의치 않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잘 진도가 나가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소한테 다 맡겼죠. 방향을 맡겨놓고 룰루랄라 신나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한 방향으로 가려면 사명과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목표 비전을 함께 하면서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해야 조직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직무 동기고요. 구성원들의 신바람 속에서 구성원의 재능과 정열과 공헌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신바람 속에서. 근데 신바람이란 그 단어가 한국에만 있는 단어예요. 자, 현대자동차가 노사분규가 생겼다. 그러면 하루에 4천억, 5천억 손해가 난다. 신문에 크게 나. 그리고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노사분규가 있다가 타결이 돼요. 타결이 되면
뭐 한 달만이면 다 복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난다는 것만 크게 보도되고 복구 온 얘기는 보도가 안 돼요. 손해난다는 걸 볼 때는 우리는 그 회사 망할 것 같죠. 근데 노동자들과 이제 협상이 타결되면 노동자들이 밤을 새면서 으쌰으쌰 신바람 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간 손해를 다 복구한다는 거예요. 그 신바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신바람 나야 시너지 효과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한테 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게 하려면 뭐냐면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군주죠. 779만 평방제곱미터를 이제 징기스칸이 차지했는데 실제로 징기스칸은 몽골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많은 땅을 정복했느냐? 부하 장군들한테 직무를 준 거예요.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네가 어느 나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의 임명권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자기가 어느 나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왕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권한을 주니까 신바람 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권한을 줄 때 부하들의 성향, 성격, 능력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권한을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독형은 뭐냐? 일을 시켜놓고 지켜서서 감독해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형이. 그 다음에 자율형은 뭐야? 일을 시켜놓고 네가 알아서 해. 맡겨놓는 거예요. 오히려 또 그래야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통제형은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해라. 범위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만 하게끔. 이게 통제형이에요. 그러면 이 방임형은 뭐냐? 일하든 말든 모든 걸 다 일체다. 예? 네 마음대로 해라는 뭐 속된 말로 캐세라세라는 말이 있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하의 성향, 성격, 능력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임무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시를 기다리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시 안 하면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시를 건의하는 수준이 있어요. 좀 일 좀 하게끔 일 좀 주세요. 그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또 보고를 잘하는 사람. 근데 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공군 신병교육대장을 20개월 했어요. 근데 매달 신병이 들어와요. 한 달에 한 번씩 6주간 머무르는데 중대장의 대위가 4명이요. 근데 중간에 가가지고 4명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위 8명을 이제 같이 근무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자기가 이거 대대장님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해요. 그럼 한번 해봐. 그러면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더라도 적당한 시간 되면 나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이 일은 여차여차해서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면 일 해결해요. 그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진주에서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하다가 공군 본부로 왔어요. 와보니까 공군 본부는 뭘로 일해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컴퓨터로 일하겠죠. 그런데 컴퓨터 실력이 딸려요. 왜냐? 신병 중대장은 내 몸으로 하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설학원에 2달간 수강료를 내고 컴퓨터를 배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동기생들하고 컴퓨터 수준을 얼른 따라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관학교 가면 학비 전원 면제뿐만 아니라 그 용돈까지 주죠. 책값이 일치 안 듭니다. 그리고 인관하고 나서 석사 박사까지 다 국비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에도 불구하고 돈 내는 일은 잘 안 넣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나는 사관학교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은 같이 근무하면서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사관학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내 돈 딱 내고 학원 등록하고 하더라고요. 좀 다르죠? 근데 그 친구의
동기들이 교육 분야에 15명이요. 근데 이제 대략이 1년에 1명 내지 2명 나와요. 한기수가 매년 나오는데 그게 대략이 굉장히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 딱 하나 데려냈어요. 내가 보는 눈이나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나 똑같아. 그 친구는 진짜 어떤 일이든지 맡기면 스스로 착착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의 성향, 능력, 수준을 잘 감안해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정도껏 줘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을 맡겨주면 심판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델링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불교 신자들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너무 사람이 좋아. 아주 부처님 가오셨던 가게 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는 거 보면 답답해.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일은 너무 잘해. 아주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잘하는데 그 사람이 왠지 정이 안 가. 믿음이 안 가.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된다. 인격도 잘 갖춰 있고 또 능력도 갖춰 있어서 인격과 능력이 균형되게 갖춘 상태로 스스로를 아랫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그게 원칙중심 리더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노력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칙중심 리더십의 그 4가지 역할을 방향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한방향 정리를 해주고 아랫 사람들한테 직무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격과 역량이 균형된 상태에서 모범이 되준다는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원칙 중심 리더들의 특징은 뭐냐?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밤 이 자리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미 원칙 중심 리더십 그룹에 편입이 된 겁니다. 내가 이 교육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더 아니면은 76세 할아버지가 3명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수원에서 대전 토요일날 토요반을 2번 다녔어요. 6개월. 또 한 분은 아산병원 보령 약국장인데 그분은 거기서 강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76세. 그 다음에 65세 되는 할머니가 여기 왔어요. 이제 정규반에 왔는데 그분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여성 우체국장을 하고 20년간 하고 이제 은퇴한 분인데 65세 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이에 그걸 받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걸 배우느냐 이런 문의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양반은 내가 여기 오는 자체가 행복하다.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웃고 젊은 사람들 얘기 듣고 어울리는 자체가 행복하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강사를 시키려고 했더니 자기는 도저히 바빠서 강사가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국선도를 7년을 했는데 그 사범이 지도 강사를 해달라는 걸 자신 없어서 못했는데 그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거든. 근데 6년 만에 71세 때 다시 왔어요. 그 경영자가 하는 거. 그 우등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국선도의 사범이 됐어요. 사범은 교회 목사님과 똑같아요. 그 도장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사범이에요. 사범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노인회장, 아파트 그 동회장, 뭐 자치회장이니 이런 노인들의 그 단체의 회장을 다 맡아서 아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피부가 6년 전이나 그 똑같아. 그러면서 그 경영반에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배우면 노화도 더뎌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원칙중심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돌깨는 석수한테 뭐냐? 하나는 노동, 하나는 직업, 한 사람은 그걸 사명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자기 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긴다. 내가 하는 일이 남한테 해코지 되는 일은 사기꾼밖에 없어요. 도둑놈이 아니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일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연결돼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그 다음에 표정이 밝고 행복에 차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이거죠. 자, 어떤 사람은 맨날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있어요.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왜? 그 사람 얼굴 보는 자체가 그 사람은 어떤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원칙중심 리더는 항상 쌩글쌩글 웃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더라. 그 다음에 부정적인 행동이나 비판, 인간적인 약점 등에서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자, 어떤 부장은 아랫사람들의 잘못하는 것만 수첩에다 빼곡하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밑에서 아랫사람들이 기가 살아야 죽어요. 아이고, 저 부장 딴 데로 언제 안 가나. 에? 그렇죠? 아랫사람들이 기가 살아야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데. 근데 원칙 중심 리더는 아랫사람들이 기죽지 않게 기가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의 책과 잡지를 읽는다.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 전문 서적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전문 서적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자기 분야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주려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 잡지를 꾸준히 읽게 되면 그 분야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가 나아갈 방향까지 다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자기 분야의 전문 잡지는 꼭 읽는 사람이 바로 원칙 중심 리더다. 그 다음에 고정관점을 갖지 않고 모험으로 여긴다. 내가 아까 할머니 65대 할머니 얘기를 했죠. 그 할머니한테 뭐로 어디다 써먹으려고 도안임에 가느냐, 그 나이에 고정관념. 우리가 90세까지 일해야 된다 했죠. 그러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아주 뭐랄까 마음 상태가 개방적이고 그러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원칙 중심 리더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모험을 즐긴다. 그 다음에 시너지를 잘 활용한다. 자, 시너지 1 플러스 1은 당연히 2인데 3, 4의 효과가 나오는 게 시너지죠. 시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조직원들이 팀워크가 좋은 데서 나와요. 조직원들이 서로 헐뜯고 불멍하고 이 화합이 안 되는 조직에서는 시너지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조직원들이 팀워크가 잘 되게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인간 본질의 4가지 차원. 신체,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사과 셀프 리더십이 나왔죠. 셀프 리더십의 목적은 자신의 신체적 가치, 정서적 가치,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했죠. 이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느라고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나도 이런 특징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게 없다 그러면 그쪽을 개발하면 되죠. 내가 이런 면에 나는 스스로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면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가정, 직장, 사회생활 원칙 중심 리더십을 실천으로 삶을 하는데 원칙을 삶의 중심에 둬야 아랫사람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개구리냐 뭐 럭비공이냐 리더가 어디를 튈 줄 모른다. 그런 사람이면 아랫사람들한테 잘못하는 리더가 되죠. 그 다음에 일, 쾌락, 소유, 금전 등을 삶의 중심에 두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매사 기준을, 가치를 금전에 두는 사람이죠. 그거 하면 돈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알죠? 자, 세월호의 선주 유병헌 알죠? 그 두 사람이 너무 닮았어요. 왜?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일하는 거 닮았지. 그 바다 수역도 똑같아. 그렇죠? 많이 닮았죠? 근데 원칙은 달랐어. 자, 유병헌 씨는 돈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벌려고. 그래서 뭐 뇌물로 5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몇 개를 선물했는데 그런 말도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중고배를 싸게 사다가 더 많은 짐을 싣게끔 개조해가지고
과도하고 등등 해가지고 사고가 뻥 났네.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거예요. 오죽하면 관공서에서 공무원들한테 제발 구내 식당에서만 밥 먹지 말고 주변 식당에 가서 좀 점심을 먹으라. 그런 공문이 내려올 정도고, 저도 사실은 세월호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왜? 교육이라는 건 당장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살림이 어려우면 교육 투자에 대해서는 맨 뒷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도 확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세월호, 2년 전에 메르스, 그때 나와서 저도 굉장히 그 힘들었어요. 그런데 충무가 이순신장군은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구하는 데 있었거든요. 목숨을 내걸고, 죽기로만 하면 살 것이고 살기로만 하면 죽을 것이다 하고 목숨을 내걸고 온 거예요. 그 결과 나라를 구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충무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더라면 일본한테 나라를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나라를 구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이 배로 일을 했는데 누구는 금전에 중심을 뒀든 누구는 나라를 구원해서 중심, 그 차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하느냐 고통에 빠지게 하느냐. 그래서 리더가 원칙을 잘 배워야 돼요.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리더십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각자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칙 중심 리더십은 나침반이 항상 북극을 가르치듯이 변을 내야 변할 수 없는 원칙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데, 역할은 첫째 방향 설정, 두 번째 조직의 한 방향 정렬, 세 번째 내적 직무 동기부여, 네 번째 모델링, 아랫사람들한테 인격과 역량이 균형된 상태로 본보기가 돼주는,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끊임없이 배운다, 이를 사명으로 여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최고 수준의 잡지를 읽는다, 시너지를 발휘한다,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살피한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 원칙 중심 리더십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처음 들어봤죠? 근데 들어보니까 귀에 싹싹 오죠? 앞으로 나도 원칙 중심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죠?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죠?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